하루의 경제 뉴스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연초에 뜨거웠던 랠리를 조금은 식혀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늘 2,500선 다시 내줬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에서만 9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연초 반등의 열기가 식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자 오늘도 경주마의 든든한 기수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지난주에 워낙 증시가 꽤나 큰 반등을 이뤄냈고 이제 금요일 조금 소폭 조정이었고 이제 주를 바꿔서 월요일 오늘은 좀 1% 이상의 좀 큰 폭의 조정.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박현상 부장님부터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주말이 편하진 않았죠. 금요일날 미국장 끝난 거 보니까 네. 금리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고용 얘기란 이런 건 조금 이따 하겠지만 고금리 상에서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종가로 봤는데 8,700억 팔았거든요. 근데 26포인트면은 그래도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이런 순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시총 상위 위주로 뭔가 한 섹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섹터를 같이 포함해서 매도하는 일종의 바스켓 매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줄어들기만 한다면은 혹은 뭐 그럴 가능성은 쭉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죠. 시장을 다 떠나는 모습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하실 분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좀 부담이 있는 건 있습니다. 신고가 레벨에 있는 종목을 강하게 올려붙일 힘은 적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그렇게 시장이 좀 레벨 다운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밑에 건에 있거나 혹은 중간에서 재료가 나왔을 때 한 번씩은 내가 소위 좀 트레이더 입장에서 붙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 물론 오늘 시장이 내일 또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이 항상 꺼질 때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안 좋게 될 때 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 네. 물론 조금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새해에 지금 열기는 아직은 좀 꺾는 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에 좀 많이 달렸으면 한번 숨고르기를 할 때도 되기는 됐죠. 자, 오늘 저희 경주마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ISS의 이지환 대표가 나와주셨는데 우리 이지환 대표는 매크로 되게 잘 보십니다, 여러분. 거시경제에 있어서 우리 이 대표님의 뷰를 믿으셔도 좋은데 경주마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경주마에서는 처음 찾아뵙는데 환경도 익숙하고 출연하신 분들도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잘 녹여내서 좀 편안하고 편안하지만 좀 깊이 있는 방송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하고요. 자, 우리 경주마의 많은 노하우들을 좀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 일단 진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강달러 부담이 상당히 있었어요, 기저에. 워낙 주말 사이에 고용 지표도 세게 나온 영향이 있었겠죠, 대표님? 일단은 이제 금리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100불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108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 또 지난주에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연초에 미국 증시 연말 장세부터 좀 되돌렸던 데서 가장 크게 힘을 발휘했던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주도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좀 조정을 크게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에서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한 1년 만에 최대 매수량을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이 수급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 조금 수급이 이제 아쉬운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조금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아주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이제 한 발 조금 물러섰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주도 섹터 종목들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확대될 때 사실 이제 오히려 그 해 증시가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초에 랠리가 나오는 것보다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항상 좋았다는 관점을 보면 지금 너무 연초에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나 테슬라 조정받을 때 네. 조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시장을 관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초에 대한 랠리 기대감을 우리가 꺾을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비율을 유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분 소개해 드려야죠.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고객들과 만나고 계신 이른바 폼이 상당히 지금 올라와 계신 부장님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준입니다. 새로 이제 이런 코너를 맡게 되었었는데 이름 그대로 힘차고 건강한 투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또 도곡동 지점은 또 굉장히 또 부의 상징인 도곡동 지점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주식 뭐 살까요? 이런 문의도 좀 많이 받으세요? 어떠세요? 한 달 전부터는 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럼 뭐 이렇게 추세고. 기류가 확실히 좀 바뀐 게 네.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겁니까? 정확히 이제 작년 8월부터 쭉 꺾였었고 물론 그랬죠. 11월까지는 전혀 제가 오히려 코를 돌려도 반응이 없으셨었는데 12월부터 해가지고는 확실히 고객분들이 먼저 또 연락 오시고 네. 그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좀 장을 바라보는 기대감 자체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께서 오늘 장을 포함해서 네. 연초의 증시 흐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금리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4.5가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5%를 터치할지 말지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돌면서 한번 증시의 급락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8월 달에 시장 충격이 왔을 때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쪽에서 매도가 이제 쏠림이 있었던 곳에서 그 자금이 이제 흩어지면서 빠져나가면서 뭔가 증시에 큰 충격을 입혔었는데 지금은 달러 엔이 그 당시에는 140이었는데 지금 157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다. 그런데 국내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격이 있은 후에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증시가 전 세계 거의 꼴찌의 수준에 달하는 하락률을 보였다가 올해는 급 반등을 수익률 차원에서 챙겼지만 이게 패시브 단에서는 빠져나갔는데 액티브 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섹터 단을 훑어가지고 그중에서 대장주를 적극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기를 해야 된다. 미국처럼 뭔가 변동성이 날 때 쫙 씨뿌리기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핀셋으로 투자를 하는 방안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이게 용어들이 새로운 게 많아서 액티브와 이 패시브 펀드 오랜만에 들었던 용어 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이제 금융주를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브레이크가 걸린 양상이에요. 주말에 고용지표 상당히 박 부장님 뜨겁게 나왔어요. 이렇게 뜨겁게 나올 줄은 걱정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뜨거웠던 지난주 거. 금요일 날까지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뜨겁게 잘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 정도는 방어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감당해낼 만한 수준일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읽었고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놀란 거죠. 시장이 가장 어려운 거가 예측지 못했던 이벤트가 나올 때가 가장 어려운데 4.78 정도 10년물 국채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를 했는데 신규 고용이 25만 6천 건 나왔는데 컨센이 16만 건이었으니까 10만 건 더 나온 거면 많이 나온 거죠. 굉장히 뜨거운 거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컨센이 4.2였는데 4.1% 정도 나왔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뜨겁다고 표현이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연 우리 시장을 얼만큼 뒤흔들 만한 계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보긴 제가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이번 주에 좀 확인해야 돼요. CPI까지. 그래서 지금 물가와 고용 이 두 개의 양대 축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11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한번 부러진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쳐다보는 거거든요. 거긴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리면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1월 20일 날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몰라요. 모르는 와중에 미리 올랐었던 미국 증시가 특히 빅테크 위주로 어느 정도 좀 빠졌다 하니까 우리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금리 인하 횟수가 4번에서 2번, 두 번에 지금 한 번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좀 20일까지 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까지는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런 가운데 뭔가 지표들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좀 더 당황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페드워치 데이터
그 금리 전망을 하는 페더워치 데이터도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아주 반영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올해 금리 인하 더 이상 한 차례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더라고요. 화면 잠깐 보시죠. 네, 지금 이게 페더워치 데이터 최신 지표입니다. 지금의 금리 동결을 점치는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가 3회에서 2회로 후퇴했다가 어제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나온 얘기가 뭐 9월 인하 일회성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그 평소보다는 좀 더 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은 사실 증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면 단기 국채 금리보다는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다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장기 금리 물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금리를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바뀌어 있고 파월에 대한 그 기존의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정책도 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조는 경기와 무관하게 한다고 작년 말까지 얘기했던 파월이 이제는 데이터 연동해서 보겠다. 네. 이제 한 발 물러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은 커지고, 여기에 이제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국채 공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저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디서 돈을 조달할 거냐라고 보면 결국 이제 국채를 통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 또 이제 연준이 자산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매각하는 국채도 많아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국채 공급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인상되는, 국채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은 사실 물량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좀 몰려서 보이는 현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조금 이 금리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지난주 후반부터 증시 조정은 금리와 그 달러 환율과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의 집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먼저 차익 매물이 초래가 되었고,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차익 매물이 초래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단기 해지성 자금이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 증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매물이 좀 쏟아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금리에 물론 연동돼서 증시가 반응한 건 맞겠지만, 네. 저도 좀 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트럼프 집권 이후의 상황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좀 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 좀 빠르게 안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노이즈는 트럼프 집권 이후의 상황을 좀 훑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네요. 지금 박 부장님이랑 이재한 대표님이 결국 결론은 20일 이후까지 좀 봐야 되겠다. 라는 거란 말이죠. 부장님. 네. 또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한 꼭지를 살펴봐야 된다. 아, 유가라는 새로운 변수. 네, 지금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유가가 50에서 60불대에서 놀았고, 지금 이제 70불 위라 말이죠.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빅테크가 꺾이려면 결국은 미국을 바라볼 때 이제 뭐 마가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빅테크 7을 이제 볼 때, 그 매그니피센트 7을 볼 때 걔네들이 꺾이느냐, 한 번 꺾이면 걔네들도 30에서 40%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온 적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축을 뭘로 보냐 하면 고용이 죽었느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고용이 죽었느냐를 보면서 그 시그널로 빅테크가 꺾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고용이 안 죽었단 말이죠. 이번에 지금 오히려 좋아서 뜨겁죠.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뜨거워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망가지느냐, 이 망가지는 그 구조가 되려면 물가 쪽이 한번 치솟아야 되는데, 그 트리거를 유가로 보면 되고, 유가가 그 1기 당시보다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2기를 출범하고 나서 이 유가를 바로 잡는 액션을 취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이번 주에 CPI가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와의 상관관계 변수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일단 미국 지표니까 국제유가 흐름을 봐야 되고, WTI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은 지난달부터 해서 일단 레벨은 좀 높아졌어요. 네. 그죠? 네. 그럼 트럼프에 와서 얼마나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느냐. 지금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원들을 다 되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긴 시각으로 보면 좀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하향 안정된다라고 본다면 같이 다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금리 걱정은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금리 인하 모드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유가가 뛴 이유는 76달러로 제가 최근에 보긴 봤는데, 이유는 뭐 러시아 주요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해서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 일단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단서 조항이 다음 제재 여부는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바이든은 자기 할 거 다 한 거고 일단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단 정책을 펼친 트럼프 정부 맡긴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예전에 뭐 셰일 가스 정책이라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일단 안정화에 역하는 건 맞긴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트럼프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2017년도에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트럼프 되고 나서 트럼프 있는 거를 까먹을 정도였습니다. 매매가 해볼만 했던 상황이거든요. 2017년도 그 나스닥 차트, 2018년도죠.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한번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올려 1월부터.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때야 지금은 경기 뭐 시기란 이런 게 다를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유가가 오른 거는 일종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일종의 제재적인 성격 부분 그리고 네. 지금 춥기 때문에 동전기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네. 다 포함이 됐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또 포함이 안 된 거는 아마 중국 부양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중국 부양책의 경우는 3월에 확정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우리가 뭘까요? 좀 그러니까 정책이 확장되는 거를 다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를 좀 기다리는 시기죠. 그러니까 오른 거에 대한 부담 이거가 저는 기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우리 걱정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횟수도 줄고 시기도 늦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망가질 것 같다. 조정받을 것 같다. 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성립되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2022년에는 고금리 때문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2023년부터 미장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다 고금리 시기였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고 시작 초반에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맞은 건데 그런 금리가 다시 되돌림을 간다고 해도 증시가 망가질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어요? 없죠. 이제 그 얘기를 파울이 사실은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파울이 했던 얘기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거는 경기와 무관하니까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절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경우가 한 80% 정도 확률이거든요. 나머지 20%는 그와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에 의해서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이번 같으면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사건에서 올라왔던 경우는 사실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파월도 이 부분을 올 3월, 그러니까 올 초, 작년 3월 이후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조가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파월 의장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 이 감정적 대응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감정적 대응이 이 어조에서 녹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를 간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경기를 보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보면 압박을 좀 받고 우려를 좀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꿈꿨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뭔가 미국 같으면 은행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후퇴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후퇴를 수혜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서서 이제 기술주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증시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가정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와 무관하게 간다는 부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의 수준이나 이번에 나왔던 지표의 수준을 보면 사실 골디락스 수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골디락스 수준을 보면 한 4.45% 정도 가야지만 골디락스 수준으로 보는데 이번에 4.1%.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수준을 넘어서 경기가 굉장히 좋은 수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채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만 뒤집어 보면 그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반증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너무 비관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이 금리와 달러의 강세 현상에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에 뚜껑을 좀 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연초에 지금 미장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 과거 우리가 작년 8월에 블랙 먼데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ISM 제조업 지표가 확 좋게 나오니까 이게 또 악재로 작용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좀 조정 국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시기긴 한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연초 분위기 좋잖아요. 국장. 여기 혹시 미장의 이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동조화되지 않을까.
커플링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본다면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같이 이제 함께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오늘 판단을 정확히 내렸거든요. 그게 오늘 아예 결론 내리셨어요?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네. 전문가신데 이 결론을 좀, 내렸고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제가 반도체를 의견을 꺾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계속 내려갔는데 그게 비단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유일하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섹터가 조선 쪽이었었거든요. 조선 쪽은 이제 그 미국도 붙으면서 뭐 군함까지 붙으면서 기자재라든지 엔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쪽에서의 약간 이제 차익 매도라든지 그 오늘자로 해가지고는 발생이 됐고 그리고 전 거래일날 같은 경우에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급반등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뭐 엔비디아가 붙었지만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시가 앞으로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저가에서 턴을 한다거나 뭔가 다음 태양광 섹터라든지 다음을 여태까지 안 좋았었는데 다음을 기아갈 수 있는 쪽이 반응을 보였을 텐데 1차 반응들은 다 보였고 고점 조선 같은 경우에 고점도 유지했으나 지금 오늘자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면 여기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다가 아까 전에 액티브한 자금만 이동이 속출하고 있는 거지 패시브 쪽으로 편하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장이다.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발목을 우리나라 국장까지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시브라는 건 사실 이제 조건 충족이 돼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지금 고금리 금리가 이렇게 금리 인하가 멈칫하는 상황에서는 네. 충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바이오 쪽만 의견을 꺾었었는데 지금은 다방면으로다가 약간의 조심을 하자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장의 조정 분위기가 국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좀 의견들이 다르실 것 같아서 박 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처음 뵙는데 의장 다른 의견 얘기드리기 죄송한데. 다른 의견 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좀 내주세요. 일단 이게 오늘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기 때문에 저는 한 2, 3일은 좀 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주의고요. 이게 오늘 선물 매도 나온 게 4천억 나왔는데 장중에 한 5천억대 이상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뭐 1,000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감긴 감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장에서 미국 장이 어떻게 투기 세금이 나와야 되느냐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오늘 조선독으로 차익 실현 분위기가 나온 거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근 시장 보시면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다른데 그 섹터에 대한 의견을 하루에 꺾으면은 그걸 그 다음 날 반등하는 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워킹하는 자금들은 아직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일부 바람일 수도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2023년도 10월 달에 4.98 그때 아마 JP모건 CEO 분께서 7% 간다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 0.2% 차이 나는 상황이긴 한데 그때 시장이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어떤 시장이 다르냐면 그때는 너도 나도 팔라고 하는 시장이었고요. 안 팔면은 이상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일부 파는 분들은 있긴 있지만 그러더라도 내가 저가 매수에 동참하겠다. 이런 부분은 일부 보이긴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시장을 그리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싶은 게 지난주까지 매매 측면에서는 올라갈 때는 사도 됐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래요. 사면 물려요, 그때부터. 근데 적당한 종목들은 눌려 있는 걸 사면은 2, 3일 반등이 나와요. 아직은 이런 수준의 수익 매매가 가능한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네. 이지한 대표님도 그게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에 어떻게 보면 다 그 일치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난주까지 엔비디아가 크게 꺾일 때 오히려 하이닉스 안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나는 CS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나? 라는 기대감을 사실 좀 가졌었는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장중에 5% 일단 급락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이게 또 미국장이 꺾이면 안 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난주에 강했던 부분이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물이 나오면서 이게 하이닉스가 꺾여버리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심 섹터라고 할 수 있는 AI 모멘텀에서 어느 정도 꺾여버리는 게 있고 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그 AI 모멘텀에서 반도체는 꺾였는데 전력기기 쪽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전력기기 쪽도 이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난주에 좀 디커플링이 나나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역시 미국장이 꺾이면 일정 부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일단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오늘 정도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은 하이닉스 꺾이는 걸 보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직 저희들 사이에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단언드리기 쉽지 않은 게 시장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접근을 해 보는데 미국에선 지금 또 큰일이 있습니다. LA 지역 산불 소식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직 다 잡히지 않았고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마 그 미국 그 산불 역사상 최대 경제적 피해를 지금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부 지역 보험사들이 이 피해 금액으로만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것 때문에 공기청정기 관련주, 재건 관련주, 전력 인프라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LA 산불 상황 어떻게 보시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확실히 이제 테마단에서 움직임이 셌었고 네. 개개별로는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미국 이제 LA 전력청 변압기 테스트 완료 이런 기사들을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고 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쪽에 전력 인프라 대장인 이튼 쪽에다가 핵심 부품 공급사다라는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그 개개별 종목단에서 움직일 때에 그 개별적으로 IR 담당자라든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요번 그 상승 움직임에서 한 종목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2위 이제 그 콘크리트 펌프카 그 업체거든요. 네. 북미에서 2위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건에 쓰일 거다. 그리고 LA 산불에 쓰일 거다. 그런데 얘네들의 캐파 이제 풀 캐파가 보통은 600대에서 풀 캐파로 돌아가면 1000대 정도입니다. 지금 아직 베트남 쪽에 증설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대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뭔가 개별단에서 마치 마스크를 막 찍어내면 그쪽으로다가 그 팬데믹 때 그 매출이 확 올라갔듯이 이쪽도 뭔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자금이 들어가곤 하는데 그 부분은 개개별로 체크를 하신 뒤에 조금은 그 조심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테마주 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미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피해를 남긴다고 하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연방정부, 주정부 어쨌든 복구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게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리를 자극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엄연하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지한 대표께 먼저 드릴게요. 일단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산불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이게 아마 이제 재보험회사들이 그 재보험을 거의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험회사들 자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이 LA라는 지역이 트럼프 집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반기를 들고 있는 또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그렇죠. 좀 보여줬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캘리포니아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얼마만큼 여기 이제 지원을 해줄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이거를 국채 발행으로 돌리지 않고 지방채 발행이나 이쪽으로 돌리면 사실 LA 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충분히 부담이 좀 될 거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데 충분히 조정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경제적 피해를 여부를 떠나서 참 빨리 수습이 돼야죠. 사람들 삶의 터전이 불로 다 타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안 좋은 소식은 또 돌풍이 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퍼질 지금 걱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계속해서 증시도 이게 변수로 작용할지 박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언론상으로는 진압률이 10%에서 20% 사이라고 하니까는 네. 조금 더 시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채금리 좀 포함하자면 보험사에서 아무리 그 재보험을 하고 있더라도 일부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국채를 좀 매도를 해야 될 텐데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국채금 자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오늘 뉴스를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라는 상승이라는 걱정보다는 그 관련 수혜주 찾기.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인테리어를 새로 할 텐데 건자재. 네. 건자재 쪽이 오후부터 새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소위 할 게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늘도 시장이 처음부터
선물 지수는 끝까지 계속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할 거 없을 때는 일부 테마성으로 종목을 많이 찾아요. 많이 찾는데 오늘 오후나 금요일 날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내일 장이 우리 시장이 좋아져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종목은 안 움직일 겁니다. 또 삼성전자 할 거고 하이닉스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쪽 섹터를 매매할지 않을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미국 이벤트를 저희가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연초지 않습니까? 연초면은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되게 다양한 컨퍼런스와 학회부터 해서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 포문을 여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이번 주에 이제 개막을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매우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도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비전,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들뜨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 부장님, 바이오 섹터? 일단 기대감이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이벤트가 지난주에 CES,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개인데 네, 테마성 빼놓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아직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움직일 수 있죠. 금리만 좀 더 확인이 된다면. 아, 금리 부담이 네. 여기서 또 작용을 하는 두 거죠. 섹터 다 어떻게 보면은 금리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코로나 이전 시장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갖는 의미는 꽤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너도 나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이벤트 자체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연히 코로나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임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컨퍼런스 자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벤트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유한양을 비롯한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내놨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들이 최근에 아마 시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시작을 했을 때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런 임상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도 일부 그 비전은 보일 수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은 조금 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빅파마들과의 미팅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와중에 오늘 시장에서 우리 유한양에게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개별 모멘텀이 있는 한 바이오 쪽도 아직은 그런데 이거죠. 금리가 4.7, 4.8인데 네. 바이오가 움직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꽤 센 이벤트라고 봐요. 예전 같으면 그냥 윗골이 달았거든요. 마이너스로 알고. 그게 아니고 그런 이벤트에는 또 계속 주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체의 추가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사실 고금리에 대한 거는 제약바이오 쪽에는 투심이 위축되는 요인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미국 내에서도 되게 큰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금리 때문인가요, 이것도? 일단 이제 금리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금리 인하 기조가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가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금리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해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면 주제가 그렇게 참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크게 나왔던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한 6% 오르면서 CDMO 얘기가 나왔고 네. 이후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ADC나 뭐 비만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사실 CDMO나 ADC나 비만은 사실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가장 크게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주제와 이번 올해 주제가 사실 거의 90% 이상 그 싱크로율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참신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트럼프 집권 시기에 가장 첫 번째로 타깃이 제약바이오라는 말은 미국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 그 우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크게 업적을 쌓았던 부분이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때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기 때문에 집단 반발을 한 상태에서 그냥 집권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주제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보다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제 테마를 기대하거나 혹은 모멘텀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러면 꼭 JP모건 아니더라도요. 올해 키워드를 뭘로 잡아봐야 될까? 작년에도 이제 계속 좀 뜨거웠던 부분, 항체 약물 접합 ADC 이게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박 부장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작년 11월, 10월 달에 뭐 일부 뭐 업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일부 나오긴 나왔죠. 있었죠. 예, 네.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숨 죽여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도 리가켄바이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콘조리아 얘기를 하는데 다수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두 번째에서 일본과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추가적인 나오지 않겠다. 사실은 리아킨바이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금리 부분 때문에 많이 기대감이 꺾인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작년 10월, 11월 달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MSCI까지 같이 올라서 편입이 된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이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시장 상황의 매크로를 워낙 꺾이다 보니까는 이거 추가적인 부분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많이 영민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을 경우는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임만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때만 한 번에 움직이고 좀 그런 뭐냐면은 좀 성과를 한 번에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경준 부장님께서는 올해 좀 우리 제약바이오 쪽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뭘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나 GLP-1 그쪽과 ADC 그리고 이중항체 여기까지 이제 딱 꼽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 글로벌하게 지금 그 이제 IRA 뭐 약가 인하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으면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업이 되고 해당 기업들 빅파마 네. 쪽으로다가 어떤 제품이 뭐 크게 타격을 입을지 리스트업이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가가 인하가 되면서 이게 피크 치는 게 한 29년도까지 계속 발목을 잡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시행을 23년도에 했던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가 인하 부분을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1년 반 동안에 50%가 이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그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뭔가 바이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그 새로운 그 재료성이라든지 뭐 새롭게 이제 저희가 다가갈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식상함을 느끼고 자금들이 뭔가 떠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GLP-1 계열 이야기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국내에도 작년에 상륙한 위고비를 비롯해서 위고비 이제 후속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이죠. 비만약 열풍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 거기죠. 이제 머스크가 특히 언급을 하면서 비만약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중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혹시나 미국에서 그러면 이게 비만약 관련된 부분은 보험 적용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고 이게 GLP-1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에서 신약 개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약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했던 부분은 보험 적용이 확대인데 만약에 보험 적용이 확대가 아니라 약가 인하로 이어진다면 제약회사에 받는 압박감이 또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좀 나올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품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그 테마 주기는 과거와 비교하면 좀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짧은 텀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작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참가를 해서 되게 화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참 인공지능으로 주가를 높일 때 갑자기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실제 이게 이제 시도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러니까 소위 후보 물질 선정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작년 딱 1년 전 기억나는데요. 네. 생각지도 못한 젠신항 CEO 나와가지고 AI 신약 얘기하면서 그때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그 젠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집계의 부분은 아니고요.
국내 AI 신약 관련 업체들이 작년, 재작년보다 많은 부분 진일보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마로 보느냐, 테마로 보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실적으로 아직까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관련한 병원 건수라든지 미국에 진출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도 쭉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꽤 많은 국내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기를 통해서 그 업체들의 주가가 오를지 아닐지는 확인을 해보긴 하겠지만 국내 업체들도 성과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꾸준히 봐야 될 테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짜보는 게 맞을까? 이 제약 바이오 쪽은 말이죠.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부장님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시겠어요? 지금 일단은 금리를 따라가지고 가되 금리가 분명히 4.5 언더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황을 보고 그리고 GLP-1이라든지 ADC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CDMO 쪽으로다가 ADC 신공장을 이제 증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큰 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CDMO 쪽을 한번 박아놓고 그 다음에는 신약 AI 방금 전에도 신약을 말씀하셨는데 네. 빅파마 쪽에서 지금 그 1위부터 15위까지 전부 다 오가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이제 미니 장기, 복제 장기 이런 쪽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투자에 막 그 전체사가 다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이제 3차원으로 그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보통 살아있는 세포를 막 이렇게 50년이라든지 절단을 한 다음에 염색체 형광 물질을 얹혀가지고 이 관찰을 하는데 그러면 물질이 죽습니다.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살아있는 채로 관찰하는 그렇게 돼야만 사람 몸에다가 또는 동물 임상이 폐기가 되는 과정인데 그 동물 임상이 폐기가 되고 그 사람의 몸에서 추출해낸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제 항암심리학이라든지 테스트 후에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또 AI 소프트웨어로 돌려가지고 뭔가 성과를 발휘를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옛날 전통 방식 제약을 초월해가지고 네. 다른 신약까지도 그 같이 붙일 수 있는가 그런 데까지도 뭔가 그 열어두고 그 조금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 비중은 굉장히 네. 적으시겠네. 지금 아예 없나요? 제로인가요?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럼 아까 그 기준이라는 게 4.5 밑으로 떨어지는 걸 네네네.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겠다. 네. 그 예전에 굉장히 그 포트 비중을 제약부터 바이오텍 계속 늘려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이지한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바이오는 저는 이제 장기 종목 위주로 포트를 적게 오래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접근할 때 사실 제약과 바이오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은 어떻게 보면 대형 제약사는 지금 실적 기반으로 가야 되고, 바이오는 탈모나 비만이나 모멘텀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유행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제약사가 작년 후반부터 좀 좋았거든요. 네. 작년 초반 중반에는 탈모나 비만한테 또 중소형 증권사, 그 제약사, 그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저는 지금은 약간 리스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실적 위주로 대형 제약사 위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좀 되고,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 제약사들이 팬데믹 때 신약 출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 팬데믹 끝나고 난 뒤에 신약을 출시해서 과거에 우리가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때도 보면 그 팬데믹이 끝나고 한 2, 3년 뒤에 제약회사가 롱텀하게 한 3, 4년 정도 주가가 굉장히 롱텀하게 올라왔던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나 글로벌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팬데믹 이후에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2, 3년 정도 주가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그런 대형 제약사 실적 기반으로 좀 롱텀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이거는 다 조금씩 접근 전략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박 부장님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왠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이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러니까 글로벌 꼴찌.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면 꼴찌의 반란 오늘 조용해요. 네. 근데 꼴찌의 반란은 저는 일부 계속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란이 계속되려면은 코스닥이 올라야 되는데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은 같이 올라야지 아마도 그걸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괴와 비슷할 가능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우리가 금리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금리가 높으면 실적이 좋은 나쁜 종목, 특히 성장률이 높은 종목 안 된다.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 나왔을 때가 거의 저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상 확인하고 주식을 들어갔을 때는 밑에서 거의 30%, 바이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올른 적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못 잡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바이더 딥을 해야 되는데 국내 주식만큼 바이더 딥이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4.7, 4.8 나올 때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음 주 4.6, 4.5 되면은 밑에서 이만큼 올라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저도 항상 어렵고 그래서 바이더 딥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걱정해서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보거든요. 우리가 국내 전략을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막상 저는 올해 핵심은 뭐냐면 저의 포트입니다. 내가 얼마큼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확신이 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를 기민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오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저도 오늘 시장 조정이 2,500을 오늘 깼잖아요. 깨면은 2,450포인트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대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테오제는 어때요? 네. 코스닥 뭐 어쨌든 대장주이니까 알테오제도 한번 짚어주세요. 이번에 JP모건도 참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받을 건 생각했는데 아직 안 받고 있죠. 아직 안 받고 있죠. 예, 그건 일단 인정합니다. 알테오젠 안에서 뭔가 내부적인 뉴스단이라든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뭔가 작년 10월, 11월 달에 했던 것처럼 열강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이상 수준 정도만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 이상은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후속적으로 같이 움직였었던 약간의 그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다른 관련주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조선주를 되게 많이 들여다봤고 분석도 많이 했고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눠드렸고 경주마 시간에 많이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아니고요. 방산주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산주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부진한 속에서도 방산주가 선방을 했습니다. 방산주 부장님, 방산주는 포트에 담고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방산주 담고 계시는군요. 안 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응? 산주에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제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 단위라든지 가장 높은 것도 있고 올해 인도 이제 K9 쪽으로다가 백문 이제 수출이라든지 베트남 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약간 매력도가 있더라도 약간 다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 이제 주 한 종목 정도만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방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2%에서 3%, 5%까지 늘려라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뭔가 미국을 제외한 이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동아시아 쪽에 뭔가 긴장 유발 이런 쪽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뭔가 그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게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네. 그리고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탄 부분을 증설한 쪽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포탄 부분이 예전에는 K9을 사면 그냥 끼워주기 식으로 너희 가져가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부분이 뭔가 러시아 대비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탄약 개수가 이제 그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우리나라한테 헬프 요청을 하는 거고 영국의 레퍼런스가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다가 그 총알 그 포탄 수출이 증가할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도 판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담고 계세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래서 방산업계 탑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있었는데 얘기를. 지금은 전혀 없고 그쪽만 남기고 앞쪽을 저는 제가 돈이 엄청 무한정 많으면 계속 살 텐데 네네. 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 지금 남아 있는 비중이 그 정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방산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대치가 높았다가 실망감이 커졌죠. 그러니까 트럼프 우리가 수혜주를 분류할 때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너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HTS 열어서 로켓드 마틴 주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급락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방산주들은 정말 초특급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유는 이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시장학적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방산주들은 실제 기반으로 잘 버텼지만 미국 방산주들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당선되고 예측이 빗나갔던 게 정유주랑 대표적인 게 방산주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정책에 기대해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개별적인 실적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정적 리스크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방산주가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제로 수주를 받는 특정 종목 위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트럼프에 대한 기대는 정책적인 기대보다는 실제로 뭐 폴란드라든지 우리가 중동에서 받는 발주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종목 실적 장세로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미국에 대해 방산주에 기대해서 ETF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비중을 좀 낮추셔야 될 겁니다. 그 기대감에 너무 많이 몰렸다가 지금은 단기간에 하락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지한 대표님은 K방산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자. 그런데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제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폴란드 후속 계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꽤 많은 물량들이 남아 있고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건 아닌가요? 일단 어느 정도는 실적 추정치의 일부는 들어갔다 보고요. 지난주에 그 만약에 무산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시장에서 자정 작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얼만큼 레이팅 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라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프리뷰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장에선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입장에서 위치 자체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매매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바닥에 있는 걸 매매를 하거나 혹은 아예 진고가 가고 있는 거를 매매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높이 있는 거 조선일보고요. 그런데 밑에는 반도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서 시장의 선택을 얼만큼 나이스하게 받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빠지면 들어오는 수급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하이바이로 해서 신고가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실적 성장성이 지금 보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네. 그것도 역시 오늘 똑같은 얘기 드리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0일이 D-Day가 그렇죠. 되겠다. 오늘의 결론이네. 20일이네요. 1월 20일입니다. 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후퇴한 모습입니다. 자, 고점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서 조정에 대한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관건은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눴죠. 우리 시장이 이런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지 바로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경주반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